어? 이게 뭐지? 중견기업 대리 민석이 가계부를 정리하다 발견한 이상한 통장. 거래 내역 10년간 장모님께 보냈다고 믿었던 매달 50만 원의 예금주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호라는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장모님의 충격적인 답변에 민석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5년간 총 3천만 원. 대체 이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아내 소영은 왜 장모님이 통장을 바꾸셨다고 거짓말을 한 걸까요? 서울 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까지 과연 민석 가족에게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민석은 퇴근 후 집 앞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었죠. 회사에서 대리로 승진한 지 3년째. 그는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직원이었지만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감봉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소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늦었네요. 소영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응, 회사에서 정리할 게 좀 있었어. 민석이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죠. 아이는 잠들었나요? 네, 일찍 재웠어요. 내일 학교에서 체험학습 간다고 하네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냉장고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서재로 향했어요. 월말이라 가계부를 정리해야 했거든요. 책상 위에는 각종 고지서와 통장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아이 학원비, 그리고 매달 빠짐없이 이체되는 장모님 생활비까지. 민석은 한숨을 쉬며 계산기를 두드렸죠. 이번 달도 적자네. 감봉 이후 가계 수지가 맞지 않았어요. 그는 지출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교육비는 줄일 수 없고 생활비도 이미 최소한으로 줄인 상태였죠. 그러다 눈에 띈 게 장모님 용돈 계좌였어요. 매달 50만 원씩 벌써 10년째 보내고 있었거든요. 민석은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예금주 이름이 장모님 성함과 달랐거든요. 박준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뭐지?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장모님이 새로 계좌를 만드신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장모님 성함은 김순자였거든요. 박준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민석은 다른 통장들도 뒤져봤습니다. 최근 5년간의 이체 내역을 확인해 보니 모두 같은 계좌로 나가 있었어요. 박준호 명의로 말이죠. 혹시 장모님이 대리인을 세운 건가? 아니면 통장을 바꾸신 건가? 여러 가지 추측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민석은 소영을 불러봤어요. 여보, 잠깐 이리 와봐요. 소영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왜요? 이거 좀 봐요. 어머니 용돈 계좌인데 예금주가 박준호라고 되어 있어요.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평상시 표정을 되찾았죠. 아, 그거요? 어머니가 최근에 통장을 바꾸셨나 봐요. 박준호가 누구인데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께 물어봐야겠네요. 소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민석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장모님께 직접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박준호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얘기하다가도 자꾸 그 생각만 났죠. 야, 민석아. 요즘 왜 이렇게 멍해? 옆자리 김 과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집안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요. 뭔 일인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계부 정리하다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김 과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석의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퇴근 후 민석은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장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장모님은 경기도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인터폰을 누르자 장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석이구나. 웬일로 이렇게? 들어와라. 장모님은 반가워하시며 민석을 맞아주셨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민석은 슬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전혀 공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근에 새로 산 것 같은 가전제품들이 눈에 띄었죠.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나이가 드니까 이것저것 아픈 데가 많아. 그런데 요즘 소영이가 용돈을 잘 안 보내더라. 예전에는 꼬박꼬박 챙겨줬는데. 민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너희가?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장모님의 말에 민석은 머리가 멍해졌어요. 분명히 매달 송금하고 있었는데 장모님은 받지 못했다고 하시네요. 그럼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어머니, 혹시 박준호라는 분 아세요? 박준호? 누구 말이냐? 모르는 이름인데. 민석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 매달 보낸 돈이 장모님께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어요. 그럼 박준호는 누구고 왜 소영이는 어머니가 통장을 바꾸셨다고 했을까요? 어머니,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석은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소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댁 다녀왔어요. 아, 그래요? 어머니는 잘 계세요? 응,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뭔데요? 어머니가 우리가 보내는 용돈을 받지 못하고 계신데요. 소영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요리를 계속했죠. 그럴 리가요. 분명히 보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깜빡하신 것 아닐까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하지만 민석은 장모님이 건망증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기억력이 좋으신 편이거든요. 그럼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볼까요?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제가 내일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소영의 반응이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같이 확인해 보자고 했을 텐데 오늘은 왜 말리는 걸까요? 민석은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소영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죠. 결혼 10년 동안 소영은 언제나 착하고 온순한 아내였어요. 아이도 잘 키우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내는 현모양처였죠. 그런 소영이 설마 이상한 일에 연루되어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장모님 댁에서 들은 말은 분명했어요. 용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박준호라는 이름을 모른다는 것. 민석은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석은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은행에 가서 정확한 계좌 정보를 알아보고 박준호가 누구인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민석은 그날 밤 내내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소영은 아직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민석은 조용히 침실을 나와 거실로 갔죠. 소영의 핸드백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민석은 주위를 살피고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지갑과 화장품 사이에서 소영의 휴대폰을 찾아냈어요. 잠금 화면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죠. 민석은 소영의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틀렸어요. 아이 생일을 입력해 봤어요. 역시 틀렸죠. 마지막으로 결혼기념일을 넣어봤습니다. 화면이 열렸어요.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어보니 여러 대화창이 있었어요. 아이 학교 단체방, 동네 맘카페, 그리고 맨 위에 준호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준호와의 대화를 열어봤죠. 최근 메시지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 돈 언제 보내? 준호의 메시지였어요. 다음 주에 보낼게. 소영의 답장이었죠. 엄마 얘기 잘해줘. 또 준호의 메시지. 알았어. 소영의 대답. 민석은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더 올라가서 예전 메시지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작년 12월, 11월, 10월까지 계속 비슷한 내용이었죠. 돈 보내달라는 준호의 메시지와 알겠다는 소영의 답장.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위치 공유 기록이었어요. 소영이 준호에게 자신의 위치를 보낸 기록들이 있었거든요. 서울 강남구 모던호텔 근처였죠. 민석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소영과 준호는 분명 뭔가 관계가 있고 장모님 용돈이라며 보낸 돈이 준호에게 가고 있었던 거죠. 민석은 회사에 가서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은행에 갔어요. 창구에서 준호 계좌의 예금주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했죠. 죄송하지만 본인이 아니면 정보 제공이 어렵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제가 매달 송금하고 있는 계좌인데 확인이 안 되나요? 그래도 개인정보라서요. 본인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민석은 실망했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인터넷에서 박준호를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구체적인 정보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민석아, 뭐 찾아? 아, 그냥 사람 찾고 있어서요. 혹시 개인정보 조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런 건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왜? 뭔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민석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꾸 소영과 준호의 메시지가 떠올랐거든요. 엄마 얘기 잘해줘라는 준호의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장모님을 속이라는 뜻인가요? 퇴근 후 민석은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들을 점검해 봤죠. 첫째, 5년간 보낸 돈이 박준호 계좌로 갔다. 둘째, 장모님은 그 돈을 받지 못했다. 셋째, 소영은 준호와 계속 연락하고 있다. 넷째, 호텔 근처에서 만났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만 나왔어요. 소영이 장모님 용돈을 핑계로 준호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는 것. 그럼 준호는 누구일까요? 민석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소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늦었네요. 오늘 회사에서 일이 많았어요. 민석은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속으론 복잡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준호 생각만 났습니다. 소영은 언제나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아이 숙제도 봐주고 설거지도 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민석에게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어요. 밤에 소영이 샤워하는 동안 민석은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지만 예전 대화를 더 자세히 봤어요.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대화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어요. 잘 지내? 응, 너도 잘 지내지?
그런데 점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힘들어. 돈이 좀 필요해. 얼마나? 50만 원만.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매달 돈을 보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누구인지, 소영과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하지만 소영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죠.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민석은 회사에서 반차를 냈습니다. 준호의 주소를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은행에서는 정보를 주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동네 파출소에 갔어요. 혹시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로 찾으시는데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요. 그럼 정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요. 그럼 증거를 모으신 다음에 오세요. 민석은 실망하며 파출소를 나왔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진우는 민석의 대학 동기로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민석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 응, 진우야. 너는 어때? 나야 뭐 그냥 바쁘게 지내지. 그런데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뭔 일 있어? 민석은 진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모든 걸 말하긴 어려웠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전했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민석은 진우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진우는 민석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봤죠.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데? 핸드폰 메시지만으론 부족해. 무슨 증거요? 실제 만나는 현장을 봐야지.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석은 진우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내일 소영을 직접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소영이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빠 왔다. 아이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오늘 뭐 했어?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내일 어디 간다고 했어요. 민석은 소영을 쳐다봤어요. 어디 가세요? 아, 동네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활동 있어요. 오래 걸릴 거예요. 소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민석은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봉사활동일까요? 몇 시에 가세요? 오후 2시쯤 나갈 예정이에요. 민석은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소영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민석은 소영이 잠든 후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일 2시에 보자. 준호의 메시지였죠. 알았어. 소영의 답장. 민석의 예상이 맞았어요. 봉사활동이 아니라 준호를 만나러 가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민석은 평상시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상사에게 갔어요. 과장님, 오늘 오후에 개인 사정으로 반차를 써도 될까요? 뭔 일인데? 가족 일로 급한 게 있어서요. 알았어. 일찍 가도 돼. 민석은 1시 30분에 회사를 나왔어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이 시가 되자 소영이 집에서 나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옷을 입었죠. 민석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소영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민석도 같은 지하철을 탔죠. 다행히 소영은 민석을 보지 못했어요. 강남역에서 내린 소영은 택시를 탔습니다. 민석도 급히 택시를 잡았어요. 앞에 가는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출발했습니다. 소영의 택시는 서울 모던호텔 앞에서 멈췄어요. 민석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렸습니다.
소영은 호텔 로비로 들어가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민석은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소영이 기둥 뒤에 서 있는 게 보였죠. 민석은 다른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잠시 후 젊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죠.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준호였습니다. 늦었네. 준호가 말했어요. 미안해. 집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았어. 소영이 대답했죠. 그러고는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민석은 그 장면을 보며 머리가 하얘졌어요.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포옹하고 있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이번 달은 좀 늦을 것 같아. 남편이 가계부를 자세히 보고 있어서. 소영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언제까지? 다음 주에는 보낼 수 있을 거야. 준호가 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빨리 해. 난 기다리는 거 싫어해.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줘.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어요. 준호가 먼저 갔고 소영은 조금 후에 나갔죠. 민석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정말 소영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죠. 그것도 5년째나. 민석은 정신을 차리고 호텔 관리 사무실로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지하 주차장 CCTV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가요? 사고가 있었나요? 개인적인 문제로 증거가 필요해서요. 정식 절차를 밟으면 CCTV 영상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 수사나 법원 영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요. 민석은 진우에게 전화했어요. 진우야, 나 지금 증거를 확보했어. 호텔에서 만나는 걸 직접 봤거든. 어디야? 서울 모던호텔 지하주차장이야. CCTV 영상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해. 내가 공문을 보내줄게. 며칠 걸릴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석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영은 이미 와 있었어요. 봉사활동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오늘은 상담이 많아서 좀 힘들었네요. 소영은 거짓말을 태연하게 했어요. 민석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소영이 샤워하는 동안 민석은 소영의 방을 뒤져봤어요. 옷장, 화장대, 서랍까지 모두 확인했죠. 화장대 맨 아래 서랍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민석은 클립으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작년 여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준호를 다시 만났다. 10년 만이었는데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민석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준호는 내 첫사랑이었다. 대학교 2학년 때 만나서 3년을 사귀었다. 하지만 준호는 변했다. 도박에 빠져서 돈만 달라고 했다. 그래서 헤어졌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다. 돈이 필요하다며 계속 연락한다. 거절하고 싶지만 옛날 생각이 나서 거절할 수가 없다. 민석의 손이 떨렸어요. 소영과 준호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거죠. 더 읽어봤습니다. 준호가 협박한다. 남편에게 말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만두고 싶지만 놓아주지 않는다. 일기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민석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소영은 옛 연인 준호에게 협박당해서 돈을 주고 있었던 거였죠. 민석은 일기장을 원래 자리에 놓고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지금 통화 가능해? 응, 뭔데? 일기장을 찾았어. 소영과 준호가 과거 연인 사이였고 지금은 협박당하고 있는 것 같아. 진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럼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공갈 협박 사건이네. 증거를 더 모아야겠어. 내일 만나자. 다음 날 민석은 진우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진우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일단 은행에서 5년간 거래 내역을 공식 발급받아. 그리고 호텔 CCTV도 확보하고.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소영한테는 언제 얘기할까? 증거가 완벽해진 다음에 해. 지금은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돼. 민석은 며칠간 증거 수집에 집중했어요. 은행에서 5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발급받았습니다. 총 3천만 원이 준호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어요. 호텔에서도 진우의 도움으로 지난 1년간 소형 차량의 출입 기록을 확보했죠. 총 15차례나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서 교통과에도 문의했어요. 소형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매달 둘째 주 화요일마다 강남 일대를 다녀간 기록이 있었죠. 모든 증거가 일치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 호텔 출입 기록, 차량 이동 경로, 핸드폰 메시지 캡처, 그리고 일기장 사진까지. 이제 소영과 대화할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이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민석은 소영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소영은 평상시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 간단하게 할게요. 아이도 없으니까. 응, 그래요. 민석은 서재에서 준비한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소영, 잠깐 앉아요. 얘기할 게 있어요. 뭔데요? 소영이 앞치마를 벗으며 소파에 앉았어요. 민석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5년간 준호에게 보낸 돈의 증거예요. 소영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뭔 소리예요? 저는 어머니께 보낸 거라고요. 민석은 은행 거래 내역서를 펼쳤어요. 예금주가 박준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셨고요. 소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해 보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가 누구인지, 왜 5년간 우리 돈을 그에게 보냈는지 말해요. 소영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민석은 호텔 출입 기록을 꺼냈습니다. 서울 모던 호텔에 15번이나 갔더군요.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소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몰래 제 핸드폰을 본 거예요? 네, 봤어요. 일기장도 봤고요.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소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석은 팔짱을 끼고 기다렸어요. 소영이 진정하기를 말이죠. 한참 후 소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제 대학교 때 남자친구였어요. 첫사랑이었죠. 3년을 사귀었는데 도박 때문에 헤어졌어요. 민석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결혼 후에 우울증이 왔어요. 육아 스트레스도 있고 당신은 회사 일로 바쁘고. 그때 준호가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였어요. 그런데 점점 자주 만나게 되었고 민석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래서 50만 원을 보내줬죠. 그런데 그 다음 달에도 또 달라고 하더라고요. 거절했더니 당신에게 우리 관계를 말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소영은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만 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달라고 하더라고요. 안 주면 당신에게 사진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민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5년간 3천만 원을 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만두고 싶었지만 무서웠어요. 당신이 알게 되면 가정이 깨질까봐. 가정을 생각했다면 애초에 그러지 말았어야죠. 민석이 소리쳤어요. 소영은 더욱 울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5년간 거짓말하며 산 걸 어떻게 믿어요? 민석은 핸드폰 메시지 캡처를 보여줬어요. 엄마 얘기 잘해줘라는 메시지도 있더군요. 장모님까지 속였잖아요. 소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호의 협박은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워서 계속 준 거예요. 민석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준호의 과거 전과 기록이었어요. 진우가 조회해준 자료였죠. 준호는 이미 다른 여자들한테도 같은 짓을 했어요. 전과자예요. 소영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았어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말요? 네, 확인했어요. 당신만 당한 게 아니에요. 이제 결정해야 해요. 계속 당할 건지 아니면 끝낼 건지. 소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끝내요?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진우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소영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당연하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민석과 소영의 대화가 끝난 후 며칠간 집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소영은 준호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민석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모든 과정을 녹음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보, 정말 준호를 만나서 끝내겠다고 했죠? 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실패하면 저는 바로 경찰서에 갈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민석은 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영이 준호를 만나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해. 좋은 생각이야. 녹음기 준비했어? 응, 핸드폰으로 녹음할 예정이야. 조심해. 준호가 위험할 수도 있어. 화요일 오후 소영은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준호야, 만나야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전화로 하면 안 돼? 직접 만나서 해야 하는 얘기야. 어디서 만날까? 너네 집 근처는 안 돼. 내가 사는 곳으로 와. 주소 보낼게. 소영은 강북구 준호의 원룸 주소를 받았어요. 민석에게 보여주며 말했죠.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사람 많은 곳이니까. 민석은 불안했지만 소영을 믿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건을 내걸었어요.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위험하면 바로 연락해요. 알겠어요. 목요일 오후 2시 소영은 준호의 원룸이 있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3층 건물의 2층이었어요. 민석은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소영은 핸드폰 녹음을 켜고 준호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왔구나. 들어와. 준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하지만 어수선했죠. 술병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앉아. 뭔 얘기인데? 준호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소영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 관계를 정리하려고 해. 정리? 갑자기 무슨 소리야?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어. 남편이 눈치챘어. 준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치챘다고? 얼마나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어.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했고. 소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비웃으며 일어났어요. 그래. 그럼 이제 끝이네. 난 내 남편한테 모든 걸 말할 거야.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지, 호텔에서 뭘 했는지 다 말이야.
소영은 예상했던 반응이라 놀라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게 해. 이미 남편은 다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직접 말했어. 내가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다고. 준호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비웃었죠. 협박이라고? 네가 스스로 준 거잖아. 내가 억지로 받은 적 없어. 아니야. 내가 남편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했잖아. 그런 적 없는데? 준호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소영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작년 12월에 돈 안 주면 사진 보내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지난달에도 남편 회사에 전화하겠다고 했고,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건 장난이었어. 진짜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장난으로 5년간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준호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3천만 원? 그게 다야? 난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적게 받은 거네. 소영은 준호의 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너 덕분에 편히 살았어. 일도 안 하고 매달 용돈 받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준호는 비웃으며 계속했습니다. 이제 그만두겠다고? 안 돼. 앞으로도 계속 줘야 해. 아니면 정말 내 남편한테 다 털어놓을 거야. 우리가 호텔에서 뭘 했는지 상세하게 말이야. 안 줄 거야. 더 이상은 못 줘.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각오해. 내일 당장 내 남편 회사에 전화할 거야. 아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직접 말하는 게 낫겠네. 준호의 협박이 계속되었습니다. 소영은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내가 나한테 빌붙어서 돈 달라고 했던 거 다 기억해. 내 남편도 알 거야. 내가 얼마나 한심한 여자인지. 그만해. 준호가 더욱 흥분했어요. 그만하라고? 누가 시작한 건데? 내가 먼저 연락했잖아. 외로우니까 나 찾아왔잖아. 그건 내가 먼저 연락했어. 아니야. 내가 SNS에 메시지 보냈어. 기억 안 나?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준호는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어쨌든 이제 와서 그만두겠다고? 웃기지 마.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 매달 돈 들어오는데 왜 포기해? 정말 이기적이네. 소영이 중얼거렸어요. 이기적이라고? 그럼 너는? 남편 속이고 나랑 만난 게 착한 일이야?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들어온 거예요. 당신이 준호군요? 준호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누구세요? 소영 남편입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느껴졌어요. 잠깐, 이거 뭐야? 소영, 뭔 짓을 한 거야? 준호가 당황하며 소영을 쳐다봤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협박한 것도 다 녹음됐고요. 민석이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뭐, 녹음? 그건 불법이야. 불법 녹음은 증거로 못 써.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당사자가 동의한 녹음이니까 합법이에요. 변호사한테 확인했거든요. 민석이 말했죠. 준호는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민석이 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할 말이 더 있는데. 5년간 우리 돈 뜯어먹은 것 어떻게 할 건가요? 나는 뜯어먹은 게 아니야. 소영이가 스스로 준 거라고. 녹음 들어보세요. 협박한 거 다 들어있을 테니까. 민석은 소영을 데리고 나왔어요. 준호는 뒤에서 소리치며 따라왔지만 건물 밖까지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민석과 소영이 준호의 원룸에서 나온 후 바로 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우야, 녹음 완료했어. 준호가 협박하는 거 다 들어있어. 잘했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야겠네. 내일 경찰서에 같이 가자. 알겠어. 고마워.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민석과 소영은 진우와 함께 강남경찰서에 갔어요. 형사가 김영사가 이들을 맞아주었습니다. 공갈 협박 신고하러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5년간 3천만 원을 갈취당했습니다. 김영사는 자세한 경위를 들어봤어요. 소영이 직접 진술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협박으로 변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진우가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 핸드폰 메시지, 녹취 파일, 호텔 CCTV까지요. 김영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네요.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며칠 후 진우가 민석에게 전화했어요. 민석아, 준호 조사 결과가 나왔어. 어떻게 됐어? 대박이야. 이놈이 전과자더라. 과거에 여자 2명한테 똑같은 짓을 했어. 정말요? 응. 2019년에 대학 동기한테 2천만 원, 2021년에는 직장 후배한테 1,500만 원을 갈취했어. 모두 합의로 끝났지만 수법이 똑같아. 민석은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소영만 당한 게 아니구나. 맞아. 이놈은 상습범이야. 그리고 더 가관인 게 있어. 뭔데? 준호 SNS를 봤는데 고급 클럽에서 놀고 있더라. 우리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한 거야. 진우는 준호의 인스타그램 캡처를 보내줬어요. 강남 유명 클럽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비싼 술을 마시고 명품을 걸친 모습이었어요. 정말 화가 나네. 이 모든 게 우리 돈이었다니. 진정해.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 경찰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야. 일주일 후 김영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를 체포했습니다. 내일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민석과 소영은 경찰서로 갔어요. 유치장에 있는 준호를 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조사실에서 김영사가 말했습니다. 용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녹취록에서 협박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협박이었어요. 안 주면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했어요. 김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과도 있어서 상습성이 인정돼요. 이번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달 후 1심 재판이 열렸어요. 민석과 소영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어요. 저는 협박한 적 없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준 돈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준비된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녹취록을 법정에서 재생했어요. 너 덕분에 편히 살았어. 앞으로도 계속 줘야 해. 안 주면 내 남편한테 다 털어놓을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검사가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혔습니다. 2019년과 2021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건 다른 사건이잖아요. 이번 사건과 무관합니다. 상습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갈취한 돈으로 유흥비를 썼습니다. 검사가 준호의 SNS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고급 클럽에서의 사진, 비싼 술, 명품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소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요구가 커졌고 거절하면 협박했어요. 가정이 무너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도 자발적으로 만났습니다.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즉시 대응했어요.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명백한 협박입니다.
그리고 5년간 지속된 점을 볼 때 계획적 범행입니다. 민석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장모님 용돈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5년간 속았습니다. 가정이 파괴될 뻔했습니다. 준호의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부인과 피고인의 관계를 언제 알았습니까?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소영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준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갈취한 금액이 크고 상습성이 인정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민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의는 구현되었지만 상처는 남았거든요. 소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라도 끝나서 다행이에요.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소영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2년간 사회봉사와 상담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민석은 당분간 아이와 둘이 살기로 했습니다. 소영은 친정으로 돌아갔죠. 아빠,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아이가 저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치료받고 있어. 조금 더 기다려야 해. 민석은 아이에게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었어요. 8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픈 거예요? 응, 마음이 좀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 곧 나아질 거야. 민석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소영은 매일 아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편지로나마 연락을 이어가고 싶었죠. 사랑하는 우리 아가에게. 엄마가 지금 멀리 있어서 미안해.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하고 있어. 빨리 건강해져서 집에 돌아갈게. 엄마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정말 미안해. 아이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울었어요. 그리고 민석에게 물었죠. 아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엄마가 안 와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엄마가 아픈 거야. 민석은 아이를 달래기가 힘들었어요. 자신도 상처받은 상황에서 아이까지 돌봐야 했거든요. 소영은 일주일에 3번씩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주로 노인분들 식사 준비와 청소를 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적응해 갔죠. 소영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복지관 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배우는 것 같아요. 소영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상담 치료를 받았어요. 상담사는 50대 여성이었죠.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실 텐데. 네, 힘들어요. 특히 아이 생각이 나면 견디기 어려워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회복하셔야 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소영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게 됐어요. 왜 준호의 협박에 넘어갔는지,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지 차근차근 분석했죠. 한편 민석은 이혼 서류를 준비했지만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진우가 물어봤습니다. 민석아, 이혼 서류는 언제 낼 거야? 아직 결정 못했어. 아이 때문에 고민이 많아. 그럴만해. 쉬운 결정이 아니지. 민석은 밤마다 고민했어요. 소영을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9월 15일 아이가 9살이 되는 날이었죠. 아빠, 생일날 엄마도 오면 안 돼요? 아이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올 수 없어. 우리 둘이서 축하하자. 싫어요. 엄마 없으면 생일 안 할 거예요.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한 아이가 이렇게 떼를 쓴 적이 없었거든요. 왜 엄마를 못 보게 해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 다 있는데. 아이의 말에 민석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민석은 소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여보세요? 나예요. 아이 생일 때문에 연락했어요. 정말요? 벌써 생일이에요? 아이가 당신이 왔으면 한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단 1시간만이라도. 민석은 고민했어요. 아직 소영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만이요. 아이를 위해서만. 알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생일 당일 소영이 집에 왔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집이었죠.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엄마, 아이가 달려가서 소영을 안았어요. 우리 아가 많이 컸네. 보고 싶었어? 소영도 아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생일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촛불 9개를 켜고 아이가 소원을 빌었죠. 뭐 빌었어? 민석이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다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말에 민석과 소영은 당황했어요. 아이는 부모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가야, 어른들 일은 복잡해.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돼요. 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케이크를 먹으면서 세 사람은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소영은 약속한 시간이 되자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겠어요. 아이야, 엄마가 빨리 나와서 돌아올게. 엄마, 빨리 와요. 아이가 소영을 안으며 말했어요. 소영이 현관에서 나가기 전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이를 위해 기회를 줘서.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영의 진심은 느껴졌습니다. 소영이 나간 후 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더 착해진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민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영이 정말 변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민석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집안에 울려 퍼졌거든요. 아이의 생일이 지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소영은 2년간의 상담 치료와 봉사활동을 성실히 이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심리상담사 자격증 공부도 병행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오전에는 봉사활동, 오후에는 상담 치료를 받는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소영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시험 준비는 어때요? 복지관 관장님이 물어봤어요. 어려워도 꼭 합격하고 싶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소영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심리상담사 자격증 시험일이 왔어요. 소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년간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죠. 한 달 후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소영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었어요. 소영은 기뻤지만 혼자만의 기쁨이라 아쉬웠습니다.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은 민석과 아이였거든요. 복지관에서는 소영에게 정식 상담사로 일할 기회를 주었어요. 이제 봉사가 아니라 직업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소영은 하루 4시간씩
복지관에서 상담사로 근무했습니다. 주로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상담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죠. 상담사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나요? 한 내담자가 물어봤어요. 네, 저도 가족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소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주며 상담했습니다. 한편 민석은 아이와 둘이 살면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어요. 아침에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가족사진 그리기 숙제가 있었어요. 뭘 그렸어? 아빠랑 저랑 엄마 그렸어요. 3명 다요. 아이는 여전히 완전한 가족을 그리워했어요. 민석은 그런 아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엄마 만나러 가면 안 돼요? 보고 싶어요. 민석은 고민했습니다. 소영과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만날 기회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엄마 만나러 가자. 아이는 기뻐하며 소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만나러 가도 된다고 해요. 정말요? 어디서 만날까? 엄마가 일하는 곳에 가보고 싶어요. 소영은 복지관으로 민석과 아이를 초대했어요. 일요일 오후 민석과 아이는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소영이 나와서 반겨줬어요. 많이 기다렸지? 우리 아가. 소영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여기가 엄마가 일하는 곳이에요? 응, 여기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 복지관 내부를 구경하면서 소영이 설명해 줬어요. 여기는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곳이고 저기는 제가 상담하는 방이에요. 민석은 소영이 일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이었죠. 오늘 특별히 가족 봉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민석은 잠시 고민했지만 아이가 하고 싶어 해서 동의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어르신들의 점심 준비를 도왔습니다. 아이는 신나게 설거지를 도왔고 민석은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소영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죠.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좋아. 딸이 온 것 같아서 기뻐. 할머니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석은 그런 소영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 알던 소영과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더 성숙해지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았어요. 엄마, 여기서 일하는 거 재밌어요? 응, 재밌어.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 있어. 소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같이 봉사하면 좋겠어요. 아이가 민석을 쳐다봤어요. 글쎄, 시간이 되면 한 번씩 와볼까?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소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정말요? 물론 아이 때문이에요. 민석은 분명히 했지만 소영에게는 큰 희망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이를 재우고 민석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소영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모습, 아이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자신을 돌아보며 성장하려는 노력들이요. 그 후로 민석은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관에 봉사를 나갔어요. 아이와 함께였죠. 소영과 직접 대화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엄마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더 밝아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해졌어요. 아이의 말이 맞았어요. 소영은 확실히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여보,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석은 아이를 놀이터에 보내고 소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뭔 얘기인가요? 제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리고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민석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다시는 예전 같은 실수 안 할 거예요.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어려워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어요. 정말요? 단 조건이 있어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작은 것도요. 네, 약속드릴게요. 민석은 소영과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놀이터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조용한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그네를 타며 웃었고 소영이 뒤에서 밀어줬어요. 민석은 그 모습을 벤치에서 지켜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평온이 느껴졌어요. 과거의 배신은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증오보다는 아이의 행복을 선택한 자신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세 사람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진심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